오늘 영상은 곧 출시될 구상섬전 정식 번역판의 전반부를 다룬 컨텐츠입니다. 본 영상은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제작되었으며 신간의 특성상 전반부 내용만 다루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광고가 아니며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계기로 직접 구상섬전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14살을 맞이한 나의 생일날 밤, 폭우와 번개가 몰아치는 가운데 부모님과 케이크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술을 마시며 인생 철학을 늘어놓았다. 아들아, 행복한 인생에 필요한 건 종이와 연필 한 자루면 된단다. 세계적인 난제를 하나 정해 몸과 마음을 다 바치거라.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오직 그 과정에 매료될 수 있느냐. 그게 행복한 삶의 비결이지. 아비에겐 그림이 그 난제란다. 아버지의 말처럼 그는 평생 아마추어 화가로 살아왔다. 그리고 아버지도 잘 알고 있었다. 본인이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없단 사실을. 하지만 그의 말처럼 결과를 고려하지 않는 것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방법이므로 아버지는 그것에 연연하지 않는 걸 당당하게 설파했다. 그 옆에선 은은한 조명 아래에 얼마 전부터 생기기 시작한 흰머리가 불만스러웠던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말없이 케이크 위에 꽂혀있는 촛불들을 바라보았다. 창밖에서 비치는 서늘한 푸른색 번개 불빛 속에서 불안하게 떨고 있는 그 작은 촛불들을, 마치 우리가 정성껏 기른 작은 생명을 바라보듯 가만히 응시했다. 그때 그것이 나타났다. 농구공 크기의 희미한 붉은빛을 띠며 검붉은 화염 같은 꼬리를 매단 채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무언가였다. 방향을 바꿀 때마다 귀를 긁는 듯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 반투명한 불꽃 속에서는 작은 푸른 별들이 끝없이 빠져나오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머리를 보호하려 손을 뻗었지만 그 순간 무언가에 빨려 들어갔다. 눈을 뜰 수 없는 섬광과 귀를 찢는 굉음이 터졌다. 시력이 돌아오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회백색 석상으로 변해 있었다. 내가 아버지를 만지자 두 석상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며 카펫 위에 흰재만 남겼다. 집 안 곳곳이 이상했다. 책 3분의 1이 재로 변했지만 책장은 멀쩡했고 냉장고 속 냉동식품들은 모두 익어 있었다. 점퍼 안에 입은 조끼는 재가 되어 있었지만 정작 겉옷은 아무렇지 않았다. 그게 악몽이 아닌 현실이란 걸 깨닫기까진 일주일이 걸렸다. 그제서야 그날이 내 생일이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날 내가 가야 할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깨닫게 됐다. 아버지가 말한 대로 나는 그것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14번째 생일날 나는 새로 태어났고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대기과학과에 입학했지만 커리큘럼을 보고 실망했다. 대부분의 수업이 내게 필요 없었고 정작 필요한 전자기학이나 플라스마 물리학은 없었다. 물리학을 전공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도서관에 처박혀 수학, 전자기학, 유체역학, 플라스마 물리학 공부에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다. 관련 수업만 들으러 가고 나머지는 거의 결석했다. 풍부한 대학 생활은 나와 무관했다. 매일 밤 1~2시에 기숙사로 돌아와 룸메이트가 꿈속에서 애인 이름을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또 다른 생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자정이 넘은 야간 열람실에서 우리과 퀸카 다이린이 책상 맞은편에 앉아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넌 다른 애들과 달라. 뭔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보여. 그게 뭔지 궁금해. 그녀가 물었지만 나는 냉랭하게 내게는 흥미없는 일일 거야 라고 대답하며 나왔다. 고요한 가을밤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며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지금 내 삶에는 상공을 날아가는 미사일처럼 목표물을 향한 갈망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은 출세나 성공이 아니라 내 삶의 완결을 의미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한 번도 그것에 대한 자료를 찾아본 적이 없었다. 완벽하게 준비되기 전까지는 만날 생각도 하지 않았다. 새 학기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방학에도 텅 빈 기숙사에 홀로 남아 있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부모님은 이미 오래전 내 마음에서 떠나갔고 지금은 그것이 내 마음을 온통 차지하고 있었다. 2학년 여름방학, 집을 새 놓으려고 고향에 들렀을 때 기이한 현상을 발견했다. 2년 동안 비워둔 집치고는 먼지가 너무 적었고 거울은 말끔히 깨끗했으며 2년간 잠겨있던 수도관에서는 맑은 물이 흘러나왔다. 무엇보다 떠날 때 그대로 둔 유리잔이 뒤집혀 놓여 있었다. 열쇠는 총 5개였는데 내가 3개를 모두 갖고 갔고 나머지 2개는 부모님이 지니고 있다가 그날 밤 모두 녹아버린 것이었다. 아무도 집 열쇠를 갖고 있지 않았고 창문들도 굳게 닫혀 있었다. 아버지의 수채화들을 챙기다가 책장 아래에서 그림 한 장을 더 발견했다. 우리 집 앞 풍경을 그린 평범한 것이었는데 그림 속 급수탑이 내 시선을 잡아 끌었다. 주변 풍경에 비해 유달리 새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 기억을 곰곰이 되짚어보곤 소름이 돋기 시작했다. 이 급수탑은 내가 대학에 들어간 뒤 지어지기 시작했고 2년 전 집을 떠날 때는 지금의 절반 높이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다. 아버지의 수채화에 그 급수탑은 존재할 수 없다.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현실을 부정하는 것뿐이었다. 그렇게 그림을 태우고 나자 세면대 가장자리에서 긴 흰 머리카락 몇 가닥을 발견했다. 반은 검고 반은 흰 머리카락을 집어들어 허공에 내던졌다. 그러자 공중에서 흩날리던 머리카락은 잠시 후 잔상만을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어느새 밖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빗방울의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내 귓가에 속삭이고 있었다. 그 속삭임이 이렇게 말했다. 그날은 번개가 쳤어. 그렇게 14살 그날 밤에 멍했던 소년으로 돌아간 난 동이 틀 때까지 우두커니 그곳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얼마 후 나는 결국 그것과 대면해야만 했다. 개학 후 대기전기학 수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수업을 맡은 장빈 교수는 50살 남짓이었고 한쪽 다리를 저는 것이 유일한 특징이었다. 그 점을 제외하면 강의 스타일, 연구 실적, 성격, 학교에서의 입지, 그 어느 것도 평범의 범주에서 벗어날 것이 없는 분이었다. 어느 날 수업 후 혼자 남아 구상섬전에 대해 물었다.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창밖 석양을 바라보곤 내 질문에 답해줬다. 유럽 중세 문헌부터 1837년 과학적 기록까지 그것의 역사와 소용돌이형 고온 플라스마 이론부터 마이크로파 솔리톤 이론, 실리콘 혼합물 입자 이론 등 여러 가설들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론들을 증명하려면 실험실에서 구상섬전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 성공한 사람이 없다고 했다. 또한 국내 학계에서 목격된 사례도 존재한다고 했다. 1962년 타이산 위항딩봉 관측소. 난 당시 구상섬전을 관측한 학자가 누구냐고 물었지만 그는 시계를 보며 점심시간을 핑계로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난 그를 쫓아가며 마음속 깊이 품었던 의문들을 쏟아냈다. 벽을 통과하고 사람을 재로 만들지만 주변에 탄 자국을 남기지 않는 현상들을 현재 물리학의 이론들이 설명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장빈 교수는 극도로 실용적인 연구 방향을 추구하는 학자였고 이런 나의 질문들을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했다. 만약 이런 학자가 조금만 더 적었다면 아마 인류는 지금쯤 화성 식민지 개발을 끝내지 않았을까란 생각마저 들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구글에서 볼 라이트닝을 검색했더니 4만 개가 넘는 웹페이지가 나왔다. 내가 평생을 바치려는 그 대상이 인류 공동의 관심사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다. 여름방학이 되고 장빈 교수가 윈난성 낙뢰 관측 프로젝트 조교를 제안했다. 번개 연구를 가까이서 볼 기회였기에 받아들였다. 함께 간 대학원생 자오이는 부침성은 좋았지만 과학을 공부한다기엔 다소 집념이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는 대기물리학을 평범한 학문으로 보며 내가 그것을 신비화한다고 했다. 또한 장빈 교수를 열쇠 떨어진 곳을 찾으려고 집 전체 바닥에 모눈을 그려 한 칸씩 찾을 사람이라며 조롱했다. 그 말은 나도 전적으로 공감할 수 있었다. 그렇게 4년간의 학부 생활이 끝나고 대학원 진학을 결정하며 장빈을 지도교수로 선택했지만 그는 구상섬전을 논문 주제로 삼는 걸 단호히 반대했다. 구상섬전 연구에는 이론적 추측만 있고 국제표준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실용성이 없다는 게 반대의 이유였다. 어차피 평생을 걸쳐 그것을 연구하기로 결심했기에 대학원에선 굳이 구상섬전 논문을 고집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2년간은 전산센터 낙뢰 방지에 관한 연구로 세월을 보냈다. 대학원 시절 장빈 교수와 더 긴밀해지면서 그의 사생활도 알게 되었다. 아내와 일찍 사별하고 자녀도 없이 홀로 사는 그는 사회적 교류도 거의 없었다. 나와 비슷한 단조로운 생활이었지만 그에겐 무언가에 매료될 만한 뚜렷한 목표가 없어 보였다. 오히려 약간의 동정심이 들기도 했다. 그리고 그 6년 동안의 공부는 내가 그것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만 절감시켰다. 구상섬전을 이해하려면 복잡한 수학적 도구가 반드시 필요했다. 기하, 대수, 행렬 등 이미 대기과학을 연구하기엔 충분할 정도라며 장비는 수학보단 응용과학 연구에 매진하라고 했지만 내가 마주해야 할 구상섬전 연구엔 아직 한참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런 한계를 절감하며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 박사과정에 진학했다. 지도교수로 선택한 MIT 출신 가오보 교수는 장빈과는 정반대의 성향이었다. 그는 구상섬전을 논문 주제로 삼는 걸 흔쾌히 허락했지만 나는 오히려 걱정스러웠다. 실험에 필요한 거대한 번개 시뮬레이션 장비는 중국 전체에 단 한 대뿐이었고 일개 박사과정에 있던 내 신분으론 사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오보 교수는 연필과 종이만으로 수학적 모델을 구축하면 된다고 했다. 블랙홀처럼 이론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박사과정 시작 전 고향에 인사차 가던 중 기차가 타이안역에 정차했을 때 1962년 타이산 위앙딩봉에서 어떤 대기물리학자가 구상섬전을 목격했다는 장빈 교수의 말이 문득 떠올랐다. 갑자기 그곳에 가보고 싶어져 무작정 기차에서 내렸다. 버스를 타고 중天门까지 가서 케이블카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고 관측소까지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안개가 짙게 낀 타이산은 자연의 복잡함 앞에서 인간의 방정식이 얼마나 무력한지 절감하게 만들었다. 등반 중 흰옷을 입은 젊은 여자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를 앞질렀다. 그녀는 마치 무중력 상태인 듯 피로감 없이 산을 올랐고 난 무언가에 홀린 듯 그녀를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곧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이후로도 한동안 쉼없이 산을 올랐고 위황딩 기상관측소에 도착하곤 그곳에서 상상치도 못한 인물을 만났다. 바로 학부 시절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했던 대학원생 자오위. 그는 이 관측소의 부소장이 되어 있었고 근 3년 만에 재회해 우린 서로를 반가워했다. 내가 1962년 구상섬전 목격 사건을 조사하러 왔다고 하자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나의 모습에 고개를 저으며 타박했다. 곧 해가 저물었고 저녁 식사를 가져온 조리원 왕 선생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왕 선생은 62년 이전부터 이곳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했었고 근 40년간 관측소에서 구상섬전을 서너 번 봤다고 했다. 여기까진 그리 놀랄 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는 62년 7월 말 저녁의 일을 듣고는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은 전선매우가 유달리 강력하게 몰아쳤었고 관측을 위해 온 4명의 과학자 중 1명이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당시 구상섬전이 서쪽 창문을 뚫고 들어와 방안을 한동안 떠다닌 후 굴뚝으로 들어가 폭발했다고 했다. 그리고 당시 부상당한 과학자의 이름이 장어프였다고 한다. 또한 사고로 왕 선생은 현재까지도 한쪽 청력이 상당히 손실된 상태였고 장어프라는 과학자도 젊은 나이에 다리를 저는 후유증을 안게 되었다고 했다. 그때 자오위가 경악하며 장어프라는 학자가 자신의 은사님이라고 했다. 그가 나를 바라봤지만 그 눈빛의 의미를 잠시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곧 자오위의 다음 말을 듣고는 나도 똑같은 표정으로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이봐, 장빈 교수님의 개명 전성함이 장어프야. 자오위는 교수님이 문화대혁명 당시 러시아의 흐루쇼프가 연상된다는 이유로 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왕 선생이 당시를 회상하며 그 청년이 평생 구상섬전을 연구하겠다고 다짐했었다고 덧붙였다. 그렇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그날 밤, 난 결국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날 오후엔 강력한 뇌우가 몰아쳤다. 산 정상의 뇌우는 평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다. 게스트룸에서 나온 나는 복도에서 번개를 마주하고 서 있는 여자를 발견했다. 어제 안개 속으로 사라졌던 그녀였다. 위험하다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소리쳤더니 그녀는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이럴 때야말로 조용함을 느낀다고 했다. 잠시 후 그녀는 린윈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국방과학기술대학에서 대공방어 무기 시스템을 전공하는 박사 과정생이었다. 번개 생성 과정을 연구해서 인공적으로 번개를 만들려 한다고 했다. 도시나 보험을 상공해 번개 그물을 생성해 적 전투기를 격추하는 방공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이었다. 부모님을 잃은 후 오로지 구상 섬전에만 매달려 살아왔던 내게 처음으로 다른 무언가에 관심을 기울이게 만드는 존재가 나타난 것이었다. 그녀는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깨워놓았다. 밤이 되어 리닌과 함께 텐제로 산책을 나갔다. 안개 낀 거리에 가로등이 희미하게 번지는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나는 그녀에게 14살 생일날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구상 섬전에 대한 나의 평생 연구 계획을 처음으로 누군가와 나눈 순간이었다. 린윈이 구상 섬전을 증오하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증오심과 호기심을 넘어 그것에 완전히 매료되었다고 했다. 내 마음속에서 그것은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 같은 존재라고 했다. 안개가 걷히고 별바다가 펼쳐지자 린윈이 하늘과 땅의 불빛이 서로를 비추는 시를 읊기 시작했다. 나도 함께 하늘의 아름다운 거리에 진열된 이 세상에 없는 보물들에 대한 시구를 따라 읊었다. 난 우리가 서로 다른 목적으로 같은 대상을 바라보는 운명적 만남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다. 나는 꿈을 좇는 사람이고 그런 인생이 얼마나 위험천만한지 깨달은 게 아닐까. 안개에 가려 보이지 않는 목적지가 영영 나타나지 않더라도 나는 영원히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이제 내게 다른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2년간의 박사 과정은 순식간에 지나갔다. 그동안 처음으로 구상섬전의 수학적 모델을 수립했다. 가오부는 창의력을 자극하는 탁월한 지도교수였지만 이론에 대한 집착과 실험에 대한 무관심이 극단적이었다. 그 결과 내 수학적 모델은 실험적 기반이 전혀 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논문 심사는 무사히 통과되었고 참신한 입론과 탄탄한 수학적 기초라는 평가를 받았다. 물론 실험 검증이 없다는 치명적 결함으로 논란도 있었다. 논문 심사위원 중 장빈 교수는 지엽적인 질문 하나만 했을 뿐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지난 2년 동안 타이산에서의 일을 그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것이 마음에 걸렸다. 이제 곧 대학을 떠날 때가 되었으니 더는 미룰 수 없었다. 장빈 교수의 집을 찾아가 타이산 관측소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 내 얘기를 듣고도 그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고개를 숙인 채 담배만 피우다가 한 대를 다 태운 뒤 무겁게 일어나며 보여줄 게 있다고 했다. 그가 굳게 닫힌 문 앞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 대학원생 시절 자오이에게 이 방에 대해 들은 기억이 났다. 그는 방 2개 중 하나에서만 생활하고 다른 방은 항상 잠가둔다고 했었다. 방문을 열자 높이 쌓인 종이 상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맞은편 벽에는 안경 쓴 여자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오래된 단발머리에 렌즈 너머로 생기 있는 눈동자가 반짝였다. 사진 바로 옆에는 진녹색 우이가 걸려 있었다. 그가 사진을 가리키며 1971년에 세상을 떠난 자신의 아내라고 그녀를 소개했다. 장빈 교수는 타이산에서 구상섬전을 본 후 그것에 완전히 매료되어 자연적인 뇌우를 쫓아다니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던 중 같은 열정을 가진 여성학자 정민을 만났고 10년 동안 함께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구상섬전을 추적했다. 온갖 위험과 고생을 겪으며 목표를 위해 아이도 갖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그러던 중 1971년 장빈이 학술 활동으로 바쁜 시기에 아내가 혼자 나간 관측에서 비극이 일어났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심한 뇌우 속에서 아내가 마침내 구상섬전을 발견했다고 한다. 골짜기의 급류를 건너려는 불덩어리를 놓칠까봐
다급한 마음에 자력계에 피뢰기를 들어올려 유인했다. 불덩어리가 피뢰기에 닿자 사라졌다가 자력계를 통과한 뒤 반대편에서 다시 솟구쳤다. 결국 그것이 아내 주위를 맴돌다 머리 위에서 폭발했다. 섬광과 함께 아내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우이만 남았으며 그 아래 한 줌의 하얀 재가 빗물에 씻겨 내려갔다고 했다. 그 얘기를 해주던 장빈 교수는 우의 주머니에서 비닐로 싼 노트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아내가 사고를 당할 때 우비의 주머니에 있던 것이었다. 노트를 펼쳐보니 페이지마다 불타고 온전한 장이 교차하는 기묘한 패턴이 나타났고 그 광경은 14살 생일 밤 내가 목격했던 불가사의를 떠올리게 했다. 그제서야 나도 그에게 과거 생일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생애 2번째로 그 비밀을 털어놓는 순간이었다. 내 이야기를 들은 장빈 교수는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는 듯 주위의 상자들을 가리키며 30년 동안의 연구 결과들이라고 했다. 상자를 열어보니 연산식이 빽빽이 적힌 원고가 가득했다. 엄청난 연구량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3가지 완성된 수학적 모델을 세웠지만 모두 마지막에 오류를 발견해 포기했다고 했다. 그는 모든 자료를 내게 넘겨주었다. 그때 내가 아내의 사진을 스캔하고 싶다고 하자 그는 잠시 망설이다 액자에서 사진을 조심스럽게 꺼내 내게 건넸다. 스승의 평생 집념이 담긴 상자와 액자를 받아든 순간 내 어깨 위에 30년의 세월이 얹힌 듯했다. 마침 그 무렵 가오보 교수가 뇌전연구소 소장직을 제안받으며 자신과 함께 그곳으로 가 연구를 이어가자고 했다. 이틀 동안 고민한 끝에 그 제안을 수락했다.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로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과 미련이 남아있었다. 학교를 떠나기 이틀 전 밤 퇴직 절차를 막 마친 장빈 교수가 날 다시 찾아왔다. 나는 그가 사진을 돌려받으러 온 줄 알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조심스레 사진을 건네자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받아들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사진을 품에 넣은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자신을 가장 괴롭혀온 진실을 내게 털어놓았다. 그것은 아내의 죽음이나 구상섬전 연구의 실패가 아니었다. 아내가 죽은 후 30년 넘도록 구상섬전을 쫓아다녔지만 단 한 번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는 사실. 바로 그 처참한 현실이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고백이었다. 전 세계 1%의 사람들이 본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 현상을 그토록 열심히 추적했음에도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는 잔인한 운명이 그의 진짜 고통이었다. 그는 어쩌면 내가 그것을 다시 보게 해줄 수 있을지도 모른다며 그것이 자신 인생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했다. 그를 배웅한 후 창가에서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스승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심하게 다리를 저는 듯했고 걸음걸이가 무척 힘겨워 보였다. 장빈 교수가 돌아간 뒤 불을 껐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그렇게 뒤척이던 순간 어둠 속에서 알 수 없는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공간 전체를 메우는 듯한 그 낮은 숨결은 환각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형광등을 켜려는 순간 상자들 위로 흰 그림자가 스쳤다. 어머니의 흰 머리카락이 떠올랐고 두려움에 다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상자를 열어 장빈 교수의 원고를 펼쳤다. 장빈의 필체로 쓰인 계산식 위에는 굵은 X자가 그어져 있었고 여백에는 그 복잡한 과정을 단번에 대체할 간결한 공식이 적혀 있었다. 그런데 첨삭 속 그 필체가 문제였다. 그것은 장빈의 것이 아니었다. 그 순간 며칠 전 그가 내게 보여준 불에 그을린 아내의 수첩이 떠올랐다. 분명 정민의 필체였다. 그러나 페이지 하단에 적힌 날짜는 1983년 4월 7일.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이미 12년이 흐른 뒤였다. 심장이 미친 듯 뛰었고 이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노트북을 켜 스캔을 해둔 정민의 사진을 열었다. 분명 사고가 나기 1년 전에 찍힌 흑백 사진이었다. 그러나 문득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고 나는 편집 프로그램을 열어 컬러 보정을 실행했다. 그러자 흑백에 가려져 있던
전혀 다른 진실이 드러났다. 사진 속 정민은 그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사진 속 그녀가 걸친 흰 가운의 주머니 속에 낯익은 사각형의 윤곽이 보였다. 확대를 거듭하자 그것이 3.5인치 플로피 디스크란 걸 깨달았다. 정민이 세상을 떠난 1971년, 그 시절엔 존재조차 하지 않았던 물건이었다. 나는 충격의 전원선을 뽑았다. 그러나 화면은 꺼지지 않았다. 배터리로 작동한다는 사실조차 잊을 만큼 이미 패닉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다급히 노트북을 덮는 순간 마지막으로 스친 그녀의 눈빛이 나를 응시하는 듯 느껴졌다. 그 시선은 어둠 속까지 따라와 어느새 내 숨통을 막는 듯했다. 가오보 교수를 따라 뇌전 연구소에 가겠다고 하자 그는 현실적인 조언을 했다. 구상섬전 연구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니 먼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첫째도 돈, 둘째도 돈, 셋째도 돈이라고 강조했다. 기차에서 가오보 교수가 린윈에 대해 물었다. 2년이 지났지만 나는 그녀를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 가오보는 뇌전무기 시스템에 관심이 많다며 린윈에게 연락해보라고 했다. 군사 프로젝트는 안정적인 자금원이 확보되어 있고 시장 잠재력도 크다는 이유였다. 베이징 도착 후 린윈에게 전화를 걸었다. 2년 만에 통화에 서로 반가워했다. 근황을 묻다가 내가 뇌전연구소에 오게 되었다고 하자 그녀가 관심을 보였다. 뇌전무기 연구를 하고 있는데 번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다며 국방대학 신개념 무기개발센터로 와달라고 했다. 현대적인 20층 건물의 신개념 센터는 일반 기업 사옥 같았다. 소련 군복을 입은 린윈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다. 그녀는 바퀴벌레에 강부식성 액체 캡슐을 장착해 적진에 침투시키는 무기부터 레이저로 실명시키는 무기까지 다양한 신개념 무기들을 소개했다. 외국 방문학자들도 보였는데 무기 연구도 과학 분야라 교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녀는 나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며 무언가를 보여줬다. 그건 1998년 양쯔강 수해 복구 중 구상섬전을 목격한 헬리콥터 조종사의 증언 영상이었다. 영상 속 조종사는 자신이 겪은 이상 현상을 말했는데 시속 400km로 비행하는데도 농구공만한 주황색 불덩어리가 헬리콥터 주위를 천천히 돌았다고 했다. 기류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특히 시속 400km로 비행하는 헬리콥터 주변의 강력한 기류와 프로펠러가 만드는 난기류 속에서도 구상섬전이 독립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기존의 플라스마 이론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했다. 이 목격담은 구상섬전이 단순한 고온 플라스마가 아닌 전혀 다른 물리적 현상일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였다. 이후엔 뇌전무기 연구기지로 이동해서 공군 대령 시원청을 만났다. 그는 번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자였다. 린윈과의 대화를 들어보니 그녀의 지위가 일개 소령 이상인 것 같았다. 대령은 철수 명령이 내려왔다며 린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린윈은 최소한 이론적인 성과라도 내놓고 싶다고 답했다. 대령은 그렇다면 뇌전 연구소와의 상호관계를 수립해보자며 우선 그들의 연구 성과부터 보여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린윈의 안내를 따라 그곳에서 개발한 2가지 뇌전 무기 시스템을 둘러보게 되었다. 첫 번째 뇌전 무기 시스템은 헬리콥터 탑재형이었다. 상온 초전도 소재로 만든 고에너지 배터리를 이용해 전류를 초전도 와이어 고리에서 영원히 돌게 하는 원리였다. 시연에서 헬리콥터가 눈부신 번개를 폐유통에 정확히 방출하자 폭발과 화염이 치솟았다. 나는 번개를 그토록 정밀하게 조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하지만 린윈이 설명하는 원리를 듣고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목표 구역에 미리 1.5쿨롬의 음전하를 주입해 놓았다는 것이었다. 실전에서 움직이는 목표물에 1초 안에 정전기를 주입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사정거리 역시 100m에 불과했다. 조종사와 린윈의 말대로 그것은 장난감에 불과했다. 두 번째 시스템은 더 야심찼다. 대전된 공기를 생성하는 기계 2대가 각각 양전하와 음전하를 띤 공기를 분사해 대기 중에 전기장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분된 대전 공기가 2층을 이루고 모형 비행기가 그 사이로 진입하자
강렬한 번개가 터지며 비행기가 산산조각났다. 그건 일종의 공중 지뢰밭이었다. 하지만 실외 실험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대전된 공기층이 바람에 휩쓸려 예측하지 못한 곳으로 날아갔고 12차 실험에서는 풍향이 급변해 전기장이 베이징 서우드 공항 쪽으로 향했다고 했다. 추적하던 헬리콥터 한 대가 실수로 전기장에 들어가 번개에 맞아 폭발했고 그 조종사가 바로 영상 속 구상섬전 목격 증언을 남겼던 그 사람이었다고 한다. 안타깝지만 그들이 만든 두 개의 시스템은 모두 실패작이었다. 실패한 두 시스템을 내게 모두 설명한 후 린위는 내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바로 연구소의 세 번째 구상이 구상섬전이란 것이었다. 만약 그것을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책의 특정 페이지까지 정확히 맞힐 수 있는 선택성을 가질 것이고 기류의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라며 이체를 띤 눈빛으로 내게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깊은 실망감에 휩싸였다. 2년 전 타이산의 안개 낀 거리에서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던 가장 아픈 비밀을 그녀에게 털어놓았을 때를 떠올렸다. 14살 생일날의 참상, 부모님을 잃은 트라우마, 구상섬전에 대한 평생의 열정을 처음으로 누군가와 나눈 그 운명적인 순간 말이다. 그런데 그녀는 내 고백에서 고작 살인 무기를 떠올렸던 것이다. 나는 격렬하게 반발했다. 부모님이 구상섬전에 의해 순식간에 재가 되는 것을 내 눈으로 봤다고 소리쳤다. 사람 형상의 재가 손가락에 닿자마자 우수수 쏟아지는 것을 경찰에게도 말하지 않아 부모님은 실종으로 기록되었다고 했다. 2년 전 타이산에서 린윈에게 처음 말한 그 이야기에서 이런 영감을 얻을 줄은 몰랐다고 분노했다. 그 길로 그곳을 나와 연구소로 돌아온 난 가오보 소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다. 그는 군이 뇌전 무기 연구를 일시 보류했을 뿐이라며 구상섬전이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했다. 두 가지 시스템 실험의 막대한 투자 규모를 보면 군이 이 연구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탑재형 시스템의 사정거리 한계와 대기 전기장 시스템의 조종사 사망 사고로 인해 린윈의 신개념 연구소가 당국의 신뢰를 잃어 철수 명령까지 내려진 상황이었다. 더 많은 자원이 소요되는 일이라 당장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기는 어렵겠지만 먼저 이론적인 준비를 해둘 수는 있다고 제안했다. 내가 무기를 만들고 싶지 않다고 하자 그는 구상섬전의 독특한 특성상 어떤 연구를 하든 결국 무기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구상섬전은 기초과학에 속하지 않고 현재 유일하게 응용할 수 있는 분야는 무기 시스템뿐이라는 것이었다. 무기 연구가 아니면 누가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느냐며 이론 연구만으로 구상섬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구상섬전 연구를 계속하려면 군사적 목적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일생을 바치겠다던 결심을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물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린윈이 내 숙소로 찾아왔다. 아마도 구상섬전 무기화에 대한 내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인 것 같았다. 그녀는 우리가 만들게 될 무기의 표적은 사람이 아니라 전자 시스템이며 패러데이 케이지 효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채 적의 집적 회로만 정확히 마비시킬 수 있다고 했다. 현대 전쟁에서 적의 무기 시스템 내 모든 집적 회로가 녹아버리면 전자장비는 무용지물이 되고 전투는 불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채 전쟁은 끝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결국 그녀의 설득에 저항할 힘이 점점 사라졌다. 이후 어둑한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함께 했는데 그녀의 브로치가 눈에 띄었다. 성냥 개비 길이의 짧은 칼 모양이었는데 그녀는 그것이 분자배열 기술로 만든 세계에서 가장 날카로운 칼이라고 했다. 그러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앞에 놓인 포크와 스푼의 금속 손잡이를 양초 자르듯 댕강 잘라냈다. 그녀는 그 광경을 보여주며 말했다. 위험은 사고를 빠르게 돌게 하고 영감을 불러일으킨다고. 그 순간 나는 며칠 전 그녀의 차에서 보았던 대나무 지뢰를 떠올렸다. 겉보기엔 장식품 같았지만 실제로는 발목을 터뜨릴 수 있는 무기였고 그녀는 그런 위험조차 예술처럼 대하고 있었다. 무기를 예술품처럼 바라보고 위험 속에서 오히려 활력을 얻는 기묘한 성향이 그녀의 본질이라는 걸 그제야 분명히 깨달았다.
레스토랑에서 새벽 2시까지 대화를 나누다 헤어질 때가 되자 린윈이 피아노 앞에 앉아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쉐에라자드를 연주해줬다. 천일야와 속 쉐에라자드는 매일 아침 왕에게 죽임을 당할 운명이었지만 그 절망의 순간마다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내며 시간을 벌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오히려 창조를 이어간 그 모습은 위험에서 영감을 길어올리는 린윈 자신과 겹쳐 보였다. 그녀의 가늘고 부드러운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며 신드바드의 항해 이야기를 들려주는 동안 테이블 위에는 가물가물 꺼져가는 촛불 아래 세상에서 가장 날카로운 그녀의 칼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대학원 시절 내가 만든 구상섬전 모델은 결국 실험적 기반이 없는 공허한 수학 장난에 불과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나는 계산과 수식의 미로 속에 파묻혀 허무한 희망을 붙잡곤 했다. 그때 논문의 심사위원 중 한 사람이 던진 조롱이 있었다. 바늘 끝에 천사를 몇 명이나 세울 수 있겠는가? 중세 신학자들의 무의미한 논쟁을 풍자하던 고전적인 물음이었다. 현실과는 아무 상관없는 공허한 계산이라는 뜻. 나는 속으로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지금 다시 그 무의미한 길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나는 또다시 바늘 끝에 선 천사들을 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린윈이라는 동지가 있었다. 그녀는 수학적 기교는 다소 부족했지만 폭넓은 지식과 뛰어난 컴퓨터 감각으로 내 연구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내가 만든 수학적 모델은 그녀의 손을 거쳐 프로그램으로 구현되었고 모니터 속에는 살아 움직이는 3차원 구상섬전이 나타났다. 내부 구조와 소멸 과정, 운동 궤적까지 생생히 드러나는 시뮬레이션은 단순한 데이터표를 분석하던 과거와는 전혀 다른 세계였다. 우리의 연구는 질적으로 도약하고 있었다. 그러나 완벽한 모델을 세우는 일은 여전히 불가능해 보였다. 구상섬전의 수많은 특성 중 일부만 드러낼 뿐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모델은 없었다. 무엇보다도 선택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불가사의는 설명하기 어려웠다. 시뮬레이션에서 그것은 닿는 모든 것을 제로 만들었다. 그 순간마다 내 머릿속엔 부모님이 앉아있던 차가운 의자, 멀쩡한 책장 속에서 3분의 1만 까맣게 타버린 책, 그리고 장빈 교수가 보여준 불타다만 노트가 스쳤다. 신비는 곧 공포였다.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 나는 다시 연구에 몰두했고 가끔은 신개념 무기센터에도 들렀다. 린윈의 동료들은 대부분 젊은 남성 장교들이었고 그들 속에서 나는 늘 열등감을 느꼈다. 특히 그녀의 책상 위 사진 속에서 본 주펑호 함장, 장싱천 대령을 실제로 만났을 때 더욱 그랬다. 그는 내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인물이었는데 과시 대신 배려를, 힘 대신 온기를 보여주었다. 순간 나는 경쟁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았다. 오히려 린윈은 내 마음속에서 이미 작고 아름답지만 날카로운 세계를 만들고 있었고 나는 그 세계를 감상하되 빠져들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빛나지만 동시에 위험한 존재였다. 시간이 흐르며 우리는 점점 더 많은 모델을 세웠다. 마침내 알려진 모든 특성을 구현한 모델을 완성했지만 린윈은 복잡도를 계산하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걸 시뮬레이션 하려면 50만 시간이 필요해요. 50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었다. 최소 2000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필요했다. 하지만 우리 뇌전연구소와 그녀의 신개념 연구소, 어디에도 슈퍼컴퓨터는 없었고 군이 보유한 슈퍼컴퓨터는 정식 프로젝트에만 배정되었다. 민간 연구소 역시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가오보 소장은 뇌전 연구소를 기업화했다가 낙뢰 방지 장치 사업에 실패하며 몰락하고 있었다. 그는 내게 구상섬전 연구를 접고 낙뢰 추적 시스템에 투입되라고 지시했다. 우리는 결국 여가 시간에만 연구를 이어가야 했다. 그때 린윈이 전화를 걸어왔다. 흥분된 목소리로 웹사이트 주소를 불러주었다. 세티에토몸. 전 세계 수십만 대의 개인용 컴퓨터가 참여하는 분산 프로젝트였다. RS15 전파망원경에서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를 0.2 MB 단위로 쪼개 서버가 배포하면 각 PC의 화면 보호기 프로그램이 유휴 상태에서 이를 분석해
다시 UC 버클리 연구소의 서버로 결과를 전송했다. 거대한 슈퍼컴퓨터를 대신해 흩어진 작은 연산 능력을 모아 외계 문명을 찾는 방식이었다. 우리는 곧장 같은 방식을 도입했다. 홈페이지를 만들고 모델을 2000개의 계산 단위로 쪼개어 올렸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참여자는 고작 4명, 게시판에는 사이비 과학이라며 조롱하는 글만 남았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린 위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발상을 내게 내놓았다. 바로 세티 서버를 직접 뚫어 우리의 데이터를 올려버리자는 것이었다. 세계 곳곳에 수십만 대 개인용 컴퓨터를 강제로 끌어다 쓰겠다는 상식을 넘어선 제안이었다. 순간 나는 숨이 막히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누구도 감히 입 밖에 꺼내지 못할 발상을 그녀는 당연한 듯 말했다. 욕망 앞에선 한 인간의 도덕성이 얼마나 무력한지 알았기에 나는 반대하지 못했다. 얼마 후 그녀는 능숙하게 UC 버클리의 세티 서버를 해킹했고 전 세계 2000대가 넘는 컴퓨터들이 우리의 연산을 대신 수행하기 시작했다. 화면 속으로 끝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데이터는 황홀 그 자체였다. 그러나 그 황홀함 속에서도 나는 깨달았다. 린위는 언제나 위험을 주저하지 않고 마치 그것을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듯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본질은 바로 거기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환희는 오래가지 않았다. 8일째 되던 날 전송이 갑자기 중단되었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것은 텍스트 파일 한 줄이었다. 인류의 위대한 사업을 수행하는 우리의 길을 이런 식으로 더럽히다니. 이러고도 당신들이 과학자라고 할 수 있는 거요. 당신들 부끄러운 줄 아시오. 세티의 톰 책임자 노턴 파커. 순간 얼음물을 뒤집어 쓴 듯 절망이 몰려왔다. 그때 린윈이 다시 연락을 해왔다. 그러나 그녀가 전한 소식은 파커의 분노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우리가 만든 홈페이지 게시판에 새로운 글이 올라와 있다는 것이다. 당신들이 무엇을 계산하는지 안다, 비엘.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나를 찾아와라.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비엘, 볼라이트닝. 바로 구상섬전이었다.